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잖아. 병원에 매일 올 필요도 없고. 이제는 나 말고 당신 인생도 좀 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몸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중환자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공간에서 남편은 이미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붙잡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기름때가 묻어 있어도 늘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저 남자 미천도 없고 배경도 없어. 내가 고생만 하다 늙을 거야. 그래도 전 괜찮아요.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살기? 진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안 해. 사랑만으로 밥 먹고 살 줄 아나? 어머니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혼 첫 해, 저희는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선풍기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당신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남편은 낮에는 공장,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괜찮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당신 몸 망가지면 어떡해. 안 망가져. 나 튼튼해.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들은 진단명은 급성골수성 폐렴이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병한 것 같습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무리했던 게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어머님 병문안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 한 통만 왔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몸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어차피 장기 이식도 못 받을 거면서 기증자가 어디 안에서 떨어지나? 전화를 끊은 저는 병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골수 기증 대기자 명단에 올렸고 지인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검사해보면 안 돼요? 제가 남편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과는 HLA 형이 맞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면 확률이 매우 낮아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고열도 자주 났습니다. 나 태어나서 가족 한 번 제대로 가져본 적 없잖아. 남편이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서 괜찮은 인생이었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때문에 당신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병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 같은 인사를 하고 병원 문을 나섰던 그날, 밖으로 나오자 햇살은 너무 밝았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처에서 간호사 둘이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중환자실 환자 있잖아. 누구? 304호. 백혈병으로 입원한 분. 아, 그분. 근데 너무 안 됐어. 기증자도 안 나타나고. 맞아. 근데 있잖아. 그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응, 무슨 소리야? 우리 예전에 간호사들끼리 워크숍 갔을 때 그 펜션 사장님이랑 진짜 닮지 않았어? 저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맞다. 강원도 그 펜션. 응. 엄청 친절했던 분. 웃을 때 눈매가 특히 비슷했어. 진짜 형제 아닐까? 너무 닮았잖아. 그럴 리가. 근데 신기하긴 하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 초 여름밤에 나란히 앉아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었죠. 무슨 이야기?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한테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사실 나도 형제가 있었다고 하더라. 부모님이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대. 그러다 헤어지면서 한 명씩 맡았고 각자 길을 가면서 서로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됐대. 찾고 싶어도 단서가 없어. 할머니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몰랐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나랑 닮은 사람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 만나고 싶지 않아? 글쎄, 만나면 뭐해. 이미 각자 인생 살고 있을 텐데.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들으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혹시 아까 그 간호사 말이 남편이 한 번쯤 상상만 했던 그 형제가 아니었을까?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야 많으니까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의 형제라면, 만약 그 사람이 기증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이렇게 극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이야기를 나누던 간호사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어제 말씀하신 분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랑 닮았다고 하신 그 펜션 사장님 말이에요. 간호사들은 잠시 서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예,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정말 많이 닮았나요? 혹시 사진 같은 거? 사진이요? 잠깐만요. 한 간호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첩을 뒤적였습니다. 펜션 광고물도 있어요. 워크숍 끝나고 단체로 받았거든요.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 웃는 얼굴, 눈매, 고개를 살짝 기울인 각도까지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과 너무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이 펜션 어디에 있나요? 강원도 평창이요. 저희 워크숍 때 갔던 곳인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간호사는 펜션 이름과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노랗게 뜬 얼굴, 깊게 파인 눈두덩이. 이 사람이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희망을 줬다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 사람을 2번 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펜션 주소 하나, 사진 한 장, 그것만 들고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형제가 맞다면, 만약 그 사람이 기증을 거부한다면? 아니, 애초에 남이면 어떡하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막막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데 이마저도 헛된 기대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제 손을 놓지 않던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펜션은 조용한 산자락에 있었습니다. 정리된 마당, 낮게 울리는 바람 소리.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게 바뀔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가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한 남자가 장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약하신 손님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남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세요? 남자는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 낮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어디서 살았습니까? 부산이요. 부산 서구에서.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 손에서 살았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남자는 장작을 내려놓고 제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헤어지며 아이를 하나씩 맡았다고. 법적으로 같은 가족이 될 수 없어 같은 수석에 오를 수 없었다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찾을 방법도 없었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사람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제 남편이에요. 남편분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기증자를 못 찾아서.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나랑 닮은 사람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같은 말을 들었어요. 어딘가에 형제가 있을 거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환자분 되신가요? 지금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휴대폰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름 밝게요. 저를 끄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펜션 사장님이 황급히 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 상태가 안 좋대요. 빨리 가봐야 한대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출발합시다. 제 차로 가면 더 빠릅니다. 펜션 사장님은 재킷을 집어들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올게. 당신,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펜션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펜션 사장님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계속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상태 안 좋으세요?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버텨줘. 형이 찾아왔어. 내 형이 지금 가고 있어. 펜션 사장님은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제때 도착할 겁니다. 마냥 못 만나면 어떡해요? 형제인 줄도 모르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제가 꼭 만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펜션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검사파 합시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들이 펜션 사장님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혹시 강원도 펜션 사장님 아니세요? 네. 아, 맞습니다. 저희 워크숍 때 갔던 곳이잖아요. 기억나요? 아, 그러셨군요. 간호사들은 서로를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정말 닮았다니까. 진짜 형제였네. 세상에. 여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펜션 사장님 아내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당신 혼자 보낼 수 있나? 나도 따라왔어. 여보, 당신이 힘들 텐데 내가 옆에 있어야지. 부부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형제든 아니든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다면 해야죠. 당신 몸은 어떡하고요? 골수 채취도 위험하잖아요. 괜찮소. 졸때 건강검진도 잘 받았고 큰 병도 없었어. 그래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너무 무리한 부탁드린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무리한 게 아닙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 제 동생이라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워크숍 때 펜션에 갔던 간호사들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두 분 진짜 형제 맞네요. 나란히 서 있으니까 더 똑같아 보여. 어떻게 이런 일이. 간호사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얘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펜션 사장님은 유리창 너머로 병실 안을 바라봤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 온몸에 연결된 관들. 펜션 사장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순간인데 긴장 안 될 수가 없네요. 펜션 사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서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이렇게 만나게 되네. 펜션 사장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형님도 몰랐잖아요.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전화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습니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건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았으니까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의사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서류를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적합입니다. 네, 이런 매칭은 정말 드뭅니다. HLA형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럼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증자분 건강 상태도 양호합니다. 수술 진행에도 문제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료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의사가 놀라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형제가 만난 사실이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이 생겼다고? 어머니, 검사 결과 진짜 형제가 맞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 골수를 받는다고? 네. 수술 날짜도 잡혔어요. 시어머니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평생 모르고 살던 사람 골수를 받겠다고? 형제예요, 어머니. 그리고 검사도 다 통과했어요. 형제면 뭐해? 평생 모르고 살았는데 그 사람 무슨 속셈인지 모르잖아. 속셈이요? 당연하지. 나중에 돈 달라고 하면 어쩔 건데. 골수 줬다고 평생 뜯어먹으려 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뭘 알아? 사람 속은 것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펜션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당신이 그 사람이야? 갑자기 나타나서 골수 준다는 사람? 네. 저는, 좋아. 솔직하게 말해봐. 얼마 원하는 거야? 네. 골수 주는 대가로 얼마 받으려고? 처음부터 말해. 우리도 준비 좀 하게. 펜션 사장님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형제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제. 평생 모르고 살았으면서 무슨 형제야? 이름도 모르고 살았으면서? 그래도 핏줄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에휴, 답답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 사람들 당신한테 평생 기대고 살 거야.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어머니가 원래 좀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네. 그래도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걱정이야. 펜션 사장님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이제 수술만 잘하면 돼. 알겠지? 네, 형님.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두 사람 모두를 잃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병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펜션 사장님 부인을 만났습니다. 못 주무세요? 네, 너무 걱정돼서요. 부인도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도요. 남편 수술하는 거 처음이라.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원하는 일이에요.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대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근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평생 혼자인 줄 알고 살았는데 형제가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그 기적을 그냥 놓칠 수 없다고. 부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어요. 제 남편이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저와 펜션 사장님 부인은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수술실 불이 깜빡였습니다. 저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뛰어갔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부인이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지금 확인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1시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수술실 문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정말요? 네. 중간에 출혈이 좀 있었지만 잘 봉합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그 순간 저와 부인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은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생겼습니다. 내가 살았어.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응, 살았어. 형님이 살려줬어. 맞아. 형님이 살려줬어.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펜션 사장님도 매일 면회를 왔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시어머니는 수술 후 한번 병문안을 왔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나가려다가 펜션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저 그때는 내가 너무 괜찮습니다. 어머님도 걱정되셨을 거예요. 펜션 사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내 아들 살려줘서. 제 동생거려. 당연한 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펜션 사장님 가족이 모두 나왔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뭘 이제 우리 자주 보자고? 네. 꼭 펜션에 놀러 갈게요. 언제든 와. 우리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어느 날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 그냥 혼자 태어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네. 응, 아니었어. 형이 있었어? 맞아. 형이 있었어? 남편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늘 웃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남편이 한 번쯤 상상만 했던 그 형제가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펜션 사장님 가족이 우리 집에 오거나 저희가 펜션에 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형님 내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처음 그렇게 의심하고 반대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은 누구보다 고마워합니다. 그날 병원에서 들은 짧은 대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가족은 같은 호적이 아니라 같은 기억과 포기하지 않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어쩌면 그 간호사들의 대화도 제가 그 대화를 듣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지금도 가끔 말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살았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를 살린 건 포기하지 않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낯선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형님의 용기였다는 걸. 그리고 그 용기는 결국 끊어졌던 가족의 끈을 다시 이어준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와즘서를 응원해주세요.